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활동 엄청 많이 하시던데. 저요? 예. 아닙니다. 예. 근데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그거 참 잘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읽어준다는 거는 뭐 가리킨다 또는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설명해 주는 그냥 친절한 아저씨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서 난 네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17년? 16년? 강의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예. 그 교육기관에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닉네임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친근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표권을 받은 거죠. 예. 뭐 읽어드린다라는 관점에서도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글자와 글자 사이에 담겨 있는 그 어떤 행간을 많이 인사이트를 좀 해석해 드리려는 의도 그런 것들도 다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 뭐 전문가들이고 비전문가들이고 그 너무 확증 편향이 심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 부동산 파트 또는 경제 파트 어떤 파트에서도 제 목소리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예 매몰이 돼버리잖아 그쪽으로요. 그런 이야기는 뭐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교 전문가, 뭐 비트코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 모든 게 다 정치화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나의 이념과 다르더라도 다른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는 전망하는 것이지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을 논하면 안 돼요. 경제는 나의 희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근데 나의 희망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망이 나의 희망과 부합하지 않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기의 어떤 견해나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김광석 교수 책을 쭉 사보고 있는데 가장 좋은 말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한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한 것과 같다라는 말을 꼭 서문에 쓰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좀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 금값, 금 시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거래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수많은 시장이 분명히 경제랑 관계가 깊어요. 그렇죠. 경제랑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경제를 보지 않고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편적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어도 왜 벌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재수주와 벌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를 보면서 왜 이런 경제하에서 이런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지, 왜 이런 경제에서는 반대로 이런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지 그 연결고리를 장착하시면 이런 경제의 흐름이면 자산 시장이 이렇게 되겠네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공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 책에서 봤을 때 기회라는 그 회전문이 돌아가는데 기회라는 찰나에 거기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건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기회라는 거에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또는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탕이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큰 기회인 나라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 보시죠. 중국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 지속되면서 뭐 2028년에 3.4%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시장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는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과한 해석이나 과도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쫙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안 좋아요. 중국 경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데 중국 경제가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그것을 구분 지어 볼게요.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오히려 비유하기 좋은 것이 일본 경제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한 예,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예, 겪으면서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죠. 네, 예. 근데 일본 경제가 사라졌나요? 망가졌나요? 음, 그렇지 않죠. 예. 어떤 대규모 위기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죠. 한 2, 30년 동안 계속 쭉 L자였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가 L자형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관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성장률 대략 한 4.5% 정도 이 정도면 여전히 고성장하는 국가 고성장이죠. 맞아요. 예, 그럼요. 그러나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과거에 한때 성장률이 14%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10%, 8%, 6%로 떨어져서 이제는 작년에 5%, 올해 4%대로 성장세가 그냥 계속 둔화되는 흐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논리고요. 자, 경제가 안 좋다, 좋다라고 보는 것은 굳이 따지면 근육량으로 좀 묘사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예.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린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점차 무게량이 줄어든다.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사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 건전성을 하나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예, 예. 중국 경제. 예. 가장 대표적인 약한 고리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헝다그룹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부동산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개될까? 그래서 금융위기 올까? 하는 걱정. 예, 예.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중국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0.8%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기업이 신규 투자를 못 해요. 가게가 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떨어지는데 자, 두 가지 문제 얘기했잖아요. 예, 예. 부동산 경기 침체, 예. 그다음 하나는 디플레.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하죠? 금리를 인하해요. 이미부터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미국도 22년부터 금리 인상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금리 인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모습인데 여기에 두 가지 또 그 이상의 몇 가지 문제들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확장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중국이 양회 중에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중국 총리가 우리 목표치가 이거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5%라는 얘기는 현재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IMF가 지적하기를 중국 경제 성장률 한 4.5% 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근데 중국의 목표치가 5%니까 어떠한 막대한 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도 5%가 목표치라는 얘기는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일 때라고 보는 근데 거죠. 일종의 뭐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뭐 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는 그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뭐 계속 올라가던 시기에서 네. 2만 달러 넘어가고 3만 달러 시대 들어들면서 이제 뭐 선진국 대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현재 경제 성장률을 만든 것처럼 지금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5% 6% 경제 성장률 이런 거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 일종의 기저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GDP 규모가 커졌으니까 예, 예. 그 커진 GDP가 그만큼 커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쉬운 산수로는 100원짜리가 200원이 된다. 근데 200원짜리가 300원 된다. 100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성장률은 100원에서 200원은 100% 올랐지만 그렇죠. 200원에서 300원은 같은 규모가 증가했지만 50% 그렇죠. 증가율로 떨어지는 네. 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이게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중국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여전히 4%, 한 5%에 준하게
성장세,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나라구나. 상당히 높은 경제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거구나. 그러나 중국 경제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뭐냐면 지금 일본처럼 선진국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은 GDP 규모 면에서 큰 나라지 그렇죠. 아직도 신흥국이에요. 맞아요. 근데 신흥국인 나라가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네 하는 것들이 예의주시할 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헝다로 대명사처럼 여기는 부동산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중국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부채 하면은 가계부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업부채, 기업이 짊어지면 기업부채고 그렇죠. 가게가 짊어지면 가계부채고 그리고 정부가 짊어지면 정부부채인 거예요. 이게 3대 부채고 3대 부채가 모두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랑 그리고 중국의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입니다. 속도에 또 문제가 있구나. 예. 근데 3대 부채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이 3대 부채 중에서도 특히 정부 부채 문제가 뭐 다 심각하기 때문에 뭐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부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이미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나라를 키워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빚에 의존해서 나라를 키울 여력이 있을까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미 쉽게 말해서 빚져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또 빚을 져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이 확충하고 또 다양한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빚에 기대어서 나라를 이렇게 키워왔다면 이미 빚이 정말 막대한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해서 더 키울 만한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더군다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마이너스고 도시별로 따져보면 집값이 혹은 이 각종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을 구분해 보면 하락하는 지역이 80% 이상입니다. 89% 정도 됩니다. 그만큼 통제가 안 될 만큼 움직이고 대부분이 있는 하락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부담되고 이미 유동성 다 공급했는데 공급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또 걱정이고 이런 것들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는 거. 거기다가 또 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국력이 인구 수인 세계 1위였다가 네. 인도한테 뺏겼더라고요. 아, 네. 인도가 14억 얼마 4천만 명에서 1위래요. 세계 인구. 1위. 예, 인구로. 맞습니다. 예. 2023년 한 10월, 11월 정도를 기점으로 그러니까요. 역전됐죠. 그러면 세계 공급망 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의 역할 또 대중 수출에 의존한 대한민국은 어차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 닉네임, 예. 닉네임이 중국 거였는데 예. 닉네임을 이제 뺏기는 거예요. 뺏기겠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제 거였는데 누군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표권이 있으니까 예. 못 가져가겠지만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은 언제든지 뺏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원래 중국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죠?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거고 이 세계의 공장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이 부상해요. 또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돼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공식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관세가 일단 문제가 되죠. 그렇죠. 관세가 20%, 21%니까.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그건 더 격화될 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그리고 인건비도 이제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의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적으로 빠져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중국의 진지를 텄다면 그 진지를 그대로 둬요. 근데 다른 생산 기지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우회적으로 중국을 빠져나오는 현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차이나 엑소더스죠. 그런 현상이 어디로 주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집중되는 현상이 바로 알타시아. 그 알타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이 네. 부상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인도나
인도네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구 인구가 3위국이에요. 많잖아요. 3위국이에요. 맞아요. 네. 젊은 나라. 인도, 중국, 미국 다음 인도네시아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아시아 신흥국 이런 지역들이 생산 기지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지역들로 뭐 생산 기지를 구축하거나 추가적으로 뭐 다국적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옮기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의주시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 시장을 보는 이제 뭐 우리 오비스트 TV 시청자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죠.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주식 관련돼서는 중국 시장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 뭐 마치 오래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금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하합니까? 이미 낮은 금리인데 그렇죠. 그럴 일은 없어요. 양회에서 이제 시진핑이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일을 없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없앤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진핑이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동할까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보면 경제 위기는 정말 대혼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연상하시기로는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나 팬데믹 경제 위기를 연상하시면 좋아요. 아, 세다. 그런 대혼돈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금융 위기가 올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실 상황에 있는데 이게 한두 개 더 쓰러져요. 그러면 결국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게 금융부실이에요. 금융부실 문제가 금융위기로까지 가게 되면 그건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아마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중국 경제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 하면 이런 경로로 올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로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여기서 또 한 번 폭락할 겁니다. 주가도 계속 내리막길이었잖아요. 또 한 번 폭락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 엄청난 공포심으로 자산 시장에서 내던지고 떠나요. 그렇겠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제 이해하셨죠. 대규모 조정이 있은 후 움직이시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걸 알고 있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착륙, 우당탕탕하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산당의 힘으로. 그거는 공산당이 아닐지라도 공산당이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논하지 않고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 하면 미국 경제든 한국 경제든 중국 경제든 그런 것들이 경제 위기로 불거지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그 체제가 붕괴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탄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아니면 뭐 선거 4월 총선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표심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정부는 하나도 없다. 그게 공산당이라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위기로까지 전개될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지금처럼 계속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 늪에 계속 빠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지지분질하게 역동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30년을 겪었던 그런 모습처럼 그냥 정체된 중국 경제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쭉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우리 투자자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 가정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